저는 우리 방금 김요한 팀장님께서 소개한 지금 마이크 끈이 저를 막 땡기고 있습니다. 김상도라고 합니다. 우리 요 앞줄에 앉으신 분들이 우리는 508에서 사람책을 읽는다라는 모임의 이렇게 주인공들 같으시네요. 뒤에 분들은 거의 초대받지 않는 손님들이죠. 이거 제 눈에 시계가 안 보여서 이거 언제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돼요? 예. 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또 물어봤습니다. 우리 김요한 박사님 메일 받고 가슴이 참 뛰기도 하고요. 또 아직 저도 살 날이 장창한데 벌써 제 라이프 스토리를 이렇게 우리 젊은 분들에게 말씀드린다는 것이 좀 쑥스럽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30, 40분 안에 어떻게 제 삶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정리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담도 사실 느끼거든요.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정리된 제 인생의 몇 가지 교훈 이런 것들 한 말씀 드려보려고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또는 이제 제가 낯선 분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마다 가장 먼저 이제 첫 장면으로 드리는 말씀이 제가 8살 어느 봄 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봄이었는데 어머니는 섬유공장 노동자라서 그 당시엔 2교대를 했는데 밤에 일하러 공장에 가시고 이제 아버지하고 저희 삼형제가 이제 비산동 단칸 새방에서 이렇게 잠들었거든요. 근데 새벽쯤에 형이 제하고 4살 터울 나는 형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었죠. 막 울면서 이제 동생들을 깨우는 거예요. 아빠 죽었다 하면서. 그래서 벌떡 일어나 보니까 아빠가 요에 이렇게 엎어지셔서 입 앞에 이제 거품이 이렇게 잔뜩 나와 있는 채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삼형제가 막 이제 우니까 우리가 세대를 살았거든요. 집주인 할머니께서 급히 달려오셔가지고 저희 삼형제를 이제 주인집 안방으로 옮기고 아버지 시신을 이제 수습하고 어머니께 연락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장례 절차가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된 거죠. 아버지의 죽음. 그 당시에는 제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아버지가 장례 치를 때 산소에 가서 하관식 하잖아요. 그때는 아버지 죽음 의미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누가 저한테 사과 하나를 주더라고요. 저 멀찌감치 산에서는 와룡산에서는 이제 형을 상주로 해서 이제 아버지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저는 이제 아버지 관이 하관되는 모습을 저 멀리서 지켜보면서 사과를 씹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죠. 그러니까. 그 후로 제가 사과를 못 먹잖아요. 사과만 먹으면 막 속에서 올라 해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철이 들고 조금 이제 인생이 이제
성숙해지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제 인생을 결정한 사건이었어요. 전반부를 결정한 사건.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게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주는 그 역할이랄까? 제 인생의 인도자가 없어진 거죠. 물론 육신의 아버지가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뭐 이렇게 인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아버지의 부재는 제 인생을 인도할 인도자가 사라졌다. 여러분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멘토가 사라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삼형제가 그 후로 이제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저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제가 알바를 했어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말대로 알바.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했어요. 얼음창고에 가면 아이스케이크 통을, 제 몸통보다 더 큰 아이스케이크 통을 줘요. 이렇게 짊어지는 거죠. 멜빵으로. 그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아이스케이크를 외치는 거죠. 지금도 그 억양을 제가 잊지 못해요. 아이스케이크 이렇게. 그러면 이제 빈병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와서 아이스케이크하고 교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나절을 제가 알바를 하니까 4원이 남았어요. 수익이 4원이죠. 그 수익을 가지고 막 문방구 가가지고 내가 원 없이 사탕을 막 실컷 사 먹었던. 그 후로 계속 이제 이렇게 고생 일을 하면서 우리 삼형제는 아무도 중학교를 가지를 못했어요. 형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전라도 전주에 있는 어떤 안경점 사환으로,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문시장 한켠에 있는 이제 인쇄소 사환으로, 동생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무슨 지우개 만드는 공장으로 이렇게. 뭐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뭐 이야기해봐야 지겹기만 하겠죠. 여러분들하고 너무 다르죠. 그리고 이런 공장 저런 공장을 다니면서 이제 그냥 돈 벌어서 이제 엄마를 돕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부 공장으로 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뭔가 하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상의할 데가 없으니까 사촌 형들에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렇게 상의를 하는 거죠. 우리 형만 해도 당시에 대구에서 전통이 가장 오래된 학교 셋 중에 하나인 저 비산동에 있는 인지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인지초등학교에서 정교어린이 회장을 했어요. 아버지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도 중학교를 못 가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엄마가 의논해서 이 아이들을 그 인도할 그죠 멘토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겨우 물었던 것이 이제 사촌 형들, 우리보다 겨우 몇 살 많은 사촌 형들도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전부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정비 공장에 가서 일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형들한테 가서 엄마가 물으니까 누구든지 물으면 자기만큼 인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겨우 졸업하고 이제 정비 공장에 가서 일하고 하니까 아니 애들 단번에 하는 말이 애들 전부 기술 빨리 배우게 해가지고 숙모님 돕게 하십시오. 전부 이런 조언밖에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이제 그래서 우리 삼형제를 전부 참 가슴 찢어졌겠지만 전부 이제 공장으로 보내고 그랬어요. 그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던 그 집이 나중에 그 뒤에 가면 마당이 있는데 그 뒷마당에 이제 가건물이 세워지고 훗날 검정야학이라는 게 이제 운영되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 집 뒷마당에서 그 검정야학 이름이 청옥고등공민학교예요. 고등공민학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낯설죠? 불우한 청소년들 모아가지고 검정고시에 필요한 기본 과목들을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이제 뭐 비인가 대안학교 이런 비슷한 거죠. 그 줄여서 검정야학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검정고시 과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이런 걸 가르쳐서 노동운동 가르치는 이런 야학도 있죠. 이런 야학을 노동야학 이렇게 부르는데 그 집 뒤에 있었던 청옥고등공민학교에서 그 유명한
한국 현대사에서 지울 수 없는 한 인물, 전태일 열사가 우리보다 십몇 년 전에 그 검정야학을 다녔고, 제 동생이 또 그 야학을 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형이 검정야학을 통해서 검정고시를 했어요. 중학교 검정고시. 우리도 형을 따라서 다 검정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형만 이제 엄마가 혼자서 삼형제를 다 못 키우니까 형만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우리 둘은 못 가게 됐죠. 저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검정고시를 그 공장에 다니면서 이제 겨우 해가지고 고등학교 시험을 쳐가지고 제가 대구 원고 자동차과에 합격했어요. 근데 못 가게 된 거죠. 형편이 안 돼서. 형이 먼저 선점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참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저하고 같이 검정약을 했던 친구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포스터를 들고. 야, 우리 같이 어차피 집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못 가니까 그래? 우리 여기 가자 하면서 포스터를 들고 왔어요. 직업훈련은 원생 모집 포스터였거든요. 서울에 있는 정수 직업훈련은 박정희의 정자와 유경수의 숫자를 따서 세운 그 유경재단 정수장학회 산하의 직업훈련원이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장기 집권을 할 때여서 1970년대죠. 캐치프레이즈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걸 세우고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젊은 기능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전국 대도시에 직업훈련원을 세워서 이제 저 같은 부르청소년들 모아서 이제 기술을 가르치는 거죠. 보통 공고에 가면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2급 기능사 자격 시험을 치게 되는데 이 직업훈련에서 이제 1년 만에 기술을 가르쳐서 직업훈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 응시했죠. 제 친구는 떨어지고 소개한 제 친구. 그 당시에 제 16저의 구원자였어요. 17이구나. 17저의 구원자였죠. 갈 길이 없는데 포스터를 들고 와서 길을 열어줬어요. 박정희 유경수 여사가 세운 그런 직업훈련이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직업훈련생 뽑는 17살, 16살짜리 뽑는데도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대구 중부경찰서 경찰서장실에서 면접을 봤어요. 경찰서장과 교육구청장과 그 다음에 중구청장 이 세 분이 와서 이제 면접을 보는 거죠. 다행히 저는 검정고시를 했다는 것이 그분들에게 좋게 어필돼가지고 합격했죠. 근데 원하던 전자과 그때 당시 한참 전자기술 이런 걸 배워가지고 이제 뭐 삼성전자, 대우전자 뭐 이런 데 이제 기능 인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전자과를 응시했다가 밀려가지고 목공학과 들어갔어요. 그때 입학식에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5m 전방에서 봤잖아요. 박근혜 지금 대통령의 어머니인 고 유경수 여사가 74년도에 저격당했죠. 그 76년도에 제가 그 직업훈련소를 들어갔으니까 그 어머니를 대신해서 영부인 역할을 박근혜가 처녀 시절, 아가씨 시절에 한 거죠. 그래가지고 키가 제일 적어서 앞줄에 선 친구들은 그 직업훈련 입학식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다 악수를 했어요. 저는 다행히 키가 커가지고 세 번째 줄. 악수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일이 많았는데 이 한국의 현대사가 우리 개인의 인생사와 무관하지 않은 거죠.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같이 어린 그 청소년에게도 한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제 앞으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를 간 형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다. 엄마의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서울에서 직업훈련을 졸업하고 가구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이제 일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소식이죠. 우리 어머니는 그 당시에 서문시장 지하에 가면 그 김밥, 약밥 뭐 이런 걸 파는 그 식당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취직해가지고 일주일에 얼마씩 주급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 형을 공부시켰는데, 자기의 유일한 희망인 그 장남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합격한 거죠. 지금 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한강 이남에서 가장 카트라인이 높은 학교였죠. 지금은 뭐 경북대학교 하면 위상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서영고, 서성함이, 중경외시, 건동홍 이런 거 알아요? 모르나? 서연고, 서성한이 이건 알아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이게 랭킹 상위 7위죠. 제가 입시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중경외시, 중앙대, 경희대, 외대, 서울시립대. 그 다음에 뭐예요? 건동홍, 건국대, 홍익대, 동국대. 요즘은 경북대, 부산대 하면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학, 직어국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잘 쳐주면 중경외시 수준, 좀 못 쳐주면 건동홍 수준 이렇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거의 경북대학교 같으면 전국에서 랭킹 5 정도. 서영고 다음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기뻤다 이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문시장 지하가 떠나가도록 울었다니까 우리 엄마가. 근데 저는요 하나도 안 기쁘더라고. 너무 분하더라고요. 이씨 공부를 내가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거예요. 또 들은 말은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면서 일찍 자기 당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어머니한테 유언할 때, 어머니하고 형도 있었는데 유언할 때 셋 중에는 아무래도 둘째가 제일 똑똑하게 보인대. 아버지 보기. 그래가지고 삼형제를 다 공부를 못 시키겠으면 장남하고 둘이 벌어가지고 둘째를 공부시켜라 이렇게 아버지가 유언했대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전날 밤에도 형을 밥상에 앉혀놓고, 단칸세빵이거든요. 밥상에 앉혀놓고 공부를 시켰어요. 아버지는 희망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폐병으로 이제 죽음을 늘 이렇게 앞에 두고 사셨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특히 장남에게 이제 모든 희망을 걸고, 우리 형이 초등학교 2학년 들어가서부터 아버지가 직접 밥상에 앉혀가지고 형을 한글을 가르치고 그랬죠. 근데 우리 형은 이제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주입식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리고 막 화내고 이러면 막 멍해져 가지고 더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 형은 늘 버벅거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 가서 철수야 이리와 나하고 놀자, 바둑이 하고 놀자, 영희와 이리와 놀자, 바둑이 하고 놀자, 뭐 이런 이제 그지? 지문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아버지가 외우기를 요구하는데 형은 못 외우는 거예요. 쫄아가지고. 조금만 틀려도, 토시 하나 틀려도 혼내니까. 근데 저는 3살 터울이니까 5살. 밥상 위를 뱅뱅뱅 돌면서 저절로 다 외워지는 거라. 하도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이걸 보고 착각한 거지. 둘째가 똑똑하구나. 그게 아니죠. 하여튼 그 소리를 이제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왜곡된 거지. 내가 더 잘난 줄 알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편지를 받는 날 제가 그 목공에 모든 도구들이 있거든요. 목공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연장들이 있어요. 그때 19살 때인데 연장을 다 쓰레기통에 쳐박고 내가 대구로 내려왔어요. 나도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단칸세빵에 다시 또 꾸역꾸역 기어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검정고시를,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를 하게 되는데, 좀 열심히 공부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근데 내 꿈은 항상 서울법대인데 현실은 늘 기원에 가 있는 거예요. 바둑 둔다. 어느 날 검정고시 공부를 하러 시립도서관에 가다가 비산동에 가면 인동천 시장이라고 있어요. 그 시장가에 유리를 갈아 끼우는 가게가 있어요. 거울도 팔고 이런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 앞에 그 가게 주인 아저씨가 막노동하는 꼼보 아저씨하고 항상 바둑을 두고 있어요. 거기서. 도서관에 가다가
처음에는 1분 구경했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5분 구경하더라고. 한 달 지나니까 내가 거기서 바둑을 두고 있더라고. 거기서 칭찬 좀 들었어요. 자네 좀 뜰 줄 아네. 그 당시에 8급 정도 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만 서문시장 내거리에 있는 동아기원이라고 유명한 기원이 있거든요. 거기 올라가서 제가 검정고시 공부해야 되는데 맨날 바둑 두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바둑판 부엌칼로 쪼개고요. 제가 왜 머리맡에 바둑판을 두고 바둑책을 보면서 복기를 하면서 이제 바둑 공부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겨우 검정고시 합격했는데 갈 대학이 잘 없어요. 내 가고 싶은 성에 차는 대학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 법과대학 못 가더라도 최소한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카트라인이 너무 높은 거라. 그래가지고 눈치를 막 보다가 그 당시에 경북대학교 안에 그때 법정대학이라고 불렀죠. 법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가 있었어요. 정치외교학과가 카트라인이 제일 낮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는 거죠. 요즘 그 당시에는 선지원 후 면접 이런 건데 그때가 81년도예요. 81년도는 어떤 해인가 하면 80년도에 전두환이 정권을 장악하고 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된 해죠.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참 민망한 말이면 전두환의 장남이 요즘 시끄럽죠. 재산 은닉 축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전두환의 장남이 지금 유명한 출판사 시공사를 운영하잖아요. 전두환 장남이 이제 그 당시에 입시를 앞두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좀 좋은 대학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상 초유의 입시 제도를 도입했어요. 졸업 정원제라는 게 있어요. 입학 인원은 정원의 130%인가를 뽑고 졸업은 100%를 시키는 거죠. 들어가기 훨씬 수월하게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학생들이 데모하고 이런 걸 이제 못하게 하려고 학교에서 졸업하려면 공부하라 이런 걸 계속 9시 뉴스에서 막 떠들고 이래가지고 그때 전 국민이 거기에 이제 완전 세뇌당한 거죠. 졸업 쉽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의 입시에서 9시 뉴스마다 떠드는 거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진 줄 알아요? 주요 명문대학의 모든 학과가 미달됐어요. 면접 보러 갔는데 정치외학과 정원이 40명이거든요. 뽑는 학생 수는 52명이에요. 제가 면접 보러 딱 가니까 딱 9시에 딱 맞춰서 가니까 앞에서 군복 바지 입은 공부 못하게 생긴 어떤 한 학생이 내보고 49이 가더라고. 쟤 들어오고 나서 9시가 딱 문이 닫혔어요. 52명 뽑는데 면접 보러 49명이 온 거지. 결과가 어떻겠어요? 당연히 합격이지. 이렇게 저는 전두환 대통령의 은혜로 대학에 입학했어요. 실력으로 입학한 게 아니고. 그때 원서만 조금만 잘 냈으면 제가 서울법대 합격했어요. 제 수능 점수보다 그 당시 학력고사 점수죠. 제 학력고사 점수보다 수십 점 낮은 친구가 서울법대 합격했잖아요. 속이 좀 쓰렸지만 그래도 여기 간 것만 해도 참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는커녕 제가 대학에 가서 이제 마르크스를 만나게 되죠. 레닌도 만나고요.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게요? 전두환 정권 타도 투쟁. 진짜 역사의 아이러니죠. 제가 은혜를 몰라도 분수가 있지. 남들은 다 전두환을 보고 독재자를 하더라도 저는 그러면 안 되죠. 전두환 덕분에 내가 대학 들어갔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은혜 안에서 생각 안 하고 이제 옳고 그름 안에서 생각하니까 이거 한국 현대사를 지나간 얘기 다 하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권에 투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물론. 우리 어머니 같은 노동자가 다시는 이 땅에 없게 하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고요. 엄마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아버지를 32살에 여의고 평생을 이제 우리 삼형제를 키우기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결과는 뭐 늘 단칸새빵이고 엄마는 늘 빚더들어 다녀야 되고요. 우리 어릴 때 다니던 그 비산동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비산동 교회인데 모교회죠 모교회. 거기서
한 달에 한 박스씩 우리 집에 이제 라면을 이렇게 구호물조처럼 지급하고 이렇게 살았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이야기하려고 너무 시간이 쫓기고 이런데 이걸 40분 해야 된다고요? 벌써 29분이네. 예. 어이구. 그래가지고 하여튼 10년 동안 이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사회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국가원법 위반으로 잡혀가기도 하고, 제가 4학년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6월 항쟁을 겪게 돼요. 6월 항쟁의 주도자죠, 저도. 경북대학교 복학생협의회장 당시에 협의회 의장. 유시민 알죠, 유시민. 유시민이 저보다 한 살 많은데 그 당시에 벌써 군대 갔다 와서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의장을 하다가 프락치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 잡혀가고 뭐 이럴 때예요. 그리고 저는 이 진짜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그 행복 이런 것들을 진짜 현실화하려면 이 마르크스 선생님의 견해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경북대학교 상대 바로 옆에 쪽문이 하나 있죠. 혹시 경대 나오신 분 없어요? 그래가지고 쪽문이 하나 있는데 그 동문이라고 불러요. 동문 앞에다 제가 서점을 차렸잖아요. 대학교 4학년 때. 서점 이름은 일청담. 경북대학교 안에 가면 못 있죠. 못. 일청담 못 이름을 따가지고 사회과학 서점 일청담. 4학년 때 차렸어요. 그것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갔죠. 그때 제가 이제 학생운동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이끌고 많은 대회를 선두에 서고 6월 항쟁 때는 한일극장 앞 반월당 이런 데서 맨날 누워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부르고 막 차들 못 가게 막고 그죠. 버스 탈취해가지고 정경적으로 막 밀어붙이고 파출소마다 우리가 다 들어가서 집기 다 끄집어서 불태우고요. 전두환 초상화 다 부수고 막 오토바이 불태우고 막 이러는 것을 멋있게 본 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우리 와이프. 그래가지고 이제 연애도 하면서 그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밖에 있던 선배가 대구 운동권의 상징적 인물, 대구 운동권의 대부라고 불리는 이강철 씨라고 있어요. 나중에 노무현 정부의 권력을 반을 차지한 사람이죠. 청와대에서 시민사회수석도 하고요. 정무특별보좌관도 하고 이런 이강철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제 정치개혁과 13년 선배예요. 운동권 대부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일하자 이래가지고 이분을 도우면서 이제 정당 건설 사업 이런 것도 하고요. 88년 총선에서 이제 이분을 출마시키고 이제 우리가 선거 투쟁이라고 하죠. 선거 투쟁도 하고 제 손으로 직접 정당을 만들기도 했어요. 한겨레 민주당이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6월 항쟁 때문에 이제 노태우가 약간 양보를 하죠. 대통령 우리 손으로 직접 뽑자. 이게 이제 6월 항쟁의 핵심 주제였거든요. 웃기잖아요. 두 눈 똑바로 뜨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런 나라에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못 뽑았다니까. 체육관에서. 여러분들 모르는구나. 별로 놀라지도 않네, 아예. 그래가지고 1987년 6월 달에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한 끝에 처음으로 대통령 우리 손으로 그럼 뽑자. 헌법을 바꾸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완전히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다음 여당의 그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가 양보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가을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 하면 너무 긴데 하여튼 그죠.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산 두 분이 증인 김영삼과 김대중이 있잖아요. 서로 대통령 하고 싶어가지고 둘 다 나와서 떨어지죠. 그리고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고 뭐 이런 그때 이제 정당을 만든 이런 경험도 있고
근데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저대로는. 그리고 이 이강철 씨로부터 제가 배운 유일한 교훈은 운동가는 와이프가 교사여야 된다. 이걸 내가 이제 배웠죠. 그분 자신이 그렇게 초등학교 교사하고 결혼을 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를 나온 우리 와이프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남자를 물리치고 제가 결혼도 하고요. 그리고 이강철 씨를 이제 모시다가 이강철 선배 같은 분은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니까 계속해서 정치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정치권 어찌하면 진출할까 이렇게. 근데 이제 커리어가 있는 분들은 빨리 메이저 정당의 공천을 받아요. 대표적인 분이 노무현이죠. 88년 총선에서 노무현, 김광일 이런 몇 분의 메이저 유명한 분들은 메이저 야당의 공천을 받았어요. 노무현은 김영삼의 공천을 받았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머지 제야 인사들은 이제 다 이제 찬밥 신세죠. 그래서 따로 정당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선거에서 실패하고 나서 이제 이강철 선배하고 결별하죠. 만약에 그때 이강철 선배한테 붙어 있었으면 제 미래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들어가서 최소한 행정관은 하는 거죠. 노무현 정권이 이제 장악하고 나서 부산 운동권들이 다 청와대로 올라갔어요. 그래도 자리가 철철 남아.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대구에 있는 운동권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 한 자리씩 했다니까요. 저만 미친놈이지 내가. 저만 이강철 선배를 이제 내 마르크스 레닌주의 지식으로 판단해가지고 선배는 개량주의다. 끊임없이 정치권을 이렇게 기웃거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선배와 결별하고 이제 한국에서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사회주의 정당을 세워서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그런 조직에 들어갔어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들어봤어요? 물론 못 들어봤지. 줄여서 산호맹 이렇게 불러요. 산호맹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박노해 시인이라고. 박노해도 잘 모르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 젊은 청춘을 거기다 바쳤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데모하고 화염병 던지고 뭐. 경대 북문에 가면요 그 앞에 복사집 서점 있죠. 맨날 불탔어요 간판. 정경들이 못 나게 막으니까 우리 맨날 화염병 던지고 막 이래가지고요. 정경들이 정 안 되면 나중에 지랄탄 같은 대포를 가지고 대포. 최저탄 쏘는 대포를 가지고 와서 북문 바깥에서 대포를 쏴요. 이걸 지랄탄이라고 하는데. 지랄탄 쏘면 사거리가 억수로 길어. 어디까지 가요? 도서관까지 올라가. 도서관까지 올라가가지고 이 탄이 떨어져서 그는 거기서 가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지랄하는 것처럼 막 돌아다녀요. 탄이. 그래서 지랄탄이라고 그래요. 전쟁 나는 거죠. 거기서 60여 발 지랄탄을 쏘거든. 북문 앞에서. 그럼 도산에서 공부하던 애들 공부할 수 있겠어요? 다 내려와서 시위하고 막 이러던 시절도 있었죠. 저는 사회를 개선하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내 진짜 고생하면서 겨우 대학 들어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소원은 네가 이렇게 어렵게 대학 들어갔으니까 하고 싶은 공부를 원 없이 했으면 좋겠다. 특히 저보고 사법시험 공부를 하기를 기대했죠. 그래서 사법시험 공부를 해서 이제 입지전적 인물이 되라고 온 가족이 기대를 했는데 제가 대학 들어가가지고 엉뚱하게 10년 동안 운동권에 있으면서 맨날 수배 받고 그죠? 우리 집에 형사들 막 쳐들어오고 뭐 압수수색 영장 갖고 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막 집에서 저는 완전히 골칫덩이고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제가 쫄딱 망했잖아요. 제가 들어갔던 산호맹이라는 조직에서는 처음으로 운동권 조직 최초로 문서 수발을 디스켓으로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즘은 다 이메일 주고받고 하잖아요. 우리는 문서들 들고 다니다 붙잡히면 바로 구속이거든. 그 문서를 주고받는데 처음으로 디스켓 3.5인치 플로피 디스켓 알아요? 넓다랗고 얇은 판 A 드라이브라고 하죠. A 드라이브 꽂아가지고
그렇게 문수수발 했다니까. 비밀번호 걸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남한 혁명주의 조직 가운데 가장 선진적인 조직이었어요. 안기부에 가장 오래 버틴 조직이고요. 지금은 국가정보원이라고 부르는데 80년대는 국가안전기획부, 그전에는 국가정보부 이렇게 불렀죠. 가장 오래 버틴 조직이었는데 결국은 우리 조직의 중앙위원 중에 하나가 고대 8.1학번이 있었는데 우리 조직을 못 깨니까 안기부가 주요 대학의 운동권 출신들 다 보니까 어디 다 단체 소속돼 있거나 어디 다 있는데 파악 안 되는 친구가 하나 있는 거라. 그게 고대 8.1학번 친구예요. 이름은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고대 8.1학번 우리 산호명의 중앙위원 집 근처에 안기부 직원이 군고구마 장사를 6개월 했잖아요. 6개월 만에 집에 옷 갈아입으러 나타난 중앙위원을 꼬리를 잡은 거죠. 그래가지고 안기부에서 추적해가지고 경기도 양평 어드콘도에서 박노해 그리고 서울대 법대 총학생회장 하던 우리 중앙위원장 백태웅이라는 친구였어요. 모든 중앙위원들 다 모인 자리에 안기부가 급습해가지고 우리 조직이 일망타진당했어. 그때 저는 농공에 있는 공장에 위장 취업에 있었어요. 농공에 가면 평화산업이라는 자동차 부속품 만드는 대구에 평화 계열사들 많죠. 평화발레오, 평화오일실, 평화전공, 뭐 평화산업. 제가 길을 잃었죠. 그때 31살인가 32살.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을 한번 노동자의 나라로 만들어 보리라고 생각하고 잔업까지 해가면서 막 평화산업 위장 취업에 있을 때 어떤 줄 알아요? 노동자들 한 명이라도 내가 더 친해야 되잖아요. 포섭해야 되니까. 어용 노동조합을 민주 노동조합으로 이제 변화시켜야 되니까 제가 빠지게 일하고 뒤인데 낮에 점심 먹잖아요. 점심시간에 총같이 점심 먹고 탁구장에 올라가는 거라. 그래서 열심히 탁구 치면서 탁구 노동자들하고 친해지고 퇴근하고 나면 축구부 들어가요. 축구부 들어가지고 또 축구하는 친구들하고 막 친해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내가 속했던 조직이 일망타진으로 사라졌어요. 앞이 캄캄해진 거죠. 여러분들 취직했다 실직한 경험 있으실란가 모르겠네.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면. 더군다나 운동권 조직에서는 이 취직하고 좀 다른 것이 생각이 다르면요. 다른 조직에 못 가. 지금 우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석기를 중심으로 한 뭐 통합진보당 있잖아요. 우리는 저쪽은 인간 취급도 안 하거든. 주사파는. 주사파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그대로 구구의 소리 방송 듣고 뺏겨와가지고 막 이런 쪽이고 우리는 순수하게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통이라고 자부하고 있잖아요. 마르크스 레닌의 원전을 막 불법으로 번역해가지고 막 공부하고 막 이랬거든요. 하여튼 제 젊은 시절의 핵심은 뭐였는가 하면요. 환경을 어떻게 하든지 개선해보고 싶었다. 환경을 개선해야 내가 행복해질 줄 알았거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모든 노력이 뭐예요? 다 결국 환경을 개선하자 이거잖아요. 조건을 좀 낫게 하자 이거죠. 근데 저는 이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내가 너무 잘나니까. 제가 제 머릿속에 들어온 지식, 받아들인 지식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을 다 판단하게 되고요. 특히 조선일보 보는 사람들. 수구꼴통이라 가죠. 수구꼴통. 야, 그런 모욕적인 말이 없잖아요. 근데 저 젊은 치기 그랬다니까. 또 있네. 한겨레신문이 창간됐잖아요. 여러분들은 한겨레신문을 그냥 신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때는 제가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1988년 5월 15일 한겨레신문 창간이에요. 이게 한겨레신문이라도 온 국민들한테 읽게 하자. 그래가지고요. 제가 경북대학교에 있던 대학교 4학년도 운동권 퇴물들 있잖아요. 4학년들은 감옥 가야 되는데 감옥 안 가면 운동권 퇴물이에요. 퇴물. 그 전에 감옥 가야 되지. 감옥 가서 빨리 한 6개월 이상 살다 오면 군대 면제거든. 군대 면제되면 이제 노동 현장에 투신하는 거예요. 이 운동권의 코스인데 4학년 돼도 이것들이 감옥 안 가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 다 불러가지고 한겨레신문 배달시켰어요. 제가. 내가 한겨레신문 창간지국장 있잖아. 창간 북대구 지국장. 그래서 경대 4학년 사회대 학생회장 했던 이런 애들 불러가지고 니 칠곡 배달해라. 경대 북문
그죠? 신암동에서 칠곡까지 오토바이 타고 신문 배달하고 뭐 있죠. 경대 도서관 앞에 한겨레 신문 이만큼 쌓아놓고 돈을 내든지 말든지 한 부씩 가져가라. 그럼 학생들이요 막 10,000원짜리 내고 막 한 부씩 가져갔다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1988년도에. 나름 열심히 살았죠. 근데 희한한 것이요. 길이 잘못되니까 길을 잘못 들었어.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더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망하게 됐어. 갈 길도 없거든. 그 사이에 결혼했잖아요. 장가 안 갈 수는 없죠. 저는 점점 피폐해지고요. 할 일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옛날 대학 들어가기 전에 했던 바둑에 다시 손대가지고 기온에 올라가서 이제 노름하고 막 이랬잖아요. 제 30대 초반에. 참다 참다 한 우리 와이프가 니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4살짜리 우리 애하고 저를 버리고 우리 와이프는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때가 되니까 그죠? 우리 와이프가 친정 가고 나니까 처음에는 좀 속상해서 갔겠지. 좀 있으면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영 안 돌아오대. 아니 일주일을 기다려도 안 돌아오고요. 보름을 지나도 안 돌아오고 한 달이 지나도 안 돌아와요. 애 불쌍해 죽겠어요. 우리 애를 보니까 우리 애가 91년 2월생이에요. 91년 2월생이면 그때 94년 12월이니까 3년도 안 됐네. 36개월도 안 됐네. 엄마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애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갑자기 아이고 우리 애도 내 꼴 나겠는 거라. 내가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 꼬였는데 공부도 못하고 나를 인도해주는 인도자도 없고 멘토도 아니고 제 멋대로 닥치는 대로 살다가 이렇게 꼬인 거죠. 근데 우리 애도 또 엄마가 사라졌어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자존심으로 버티다가 어느 날 하루는요 우리 애가 엄마 없는 동안 이제 아빠가 무서우니까 엄마를 못 찾아요. 잘 때 되면 내가 재우려고 하면 있잖아요. 저 눈치를 보면서 살짝 한마디 물어요. 아빠 엄마 언제 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제 막 가슴이 막 에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자기 전에 애하고 항상 방바닥에 두터운 이불을 깔아놓고 레슬링을 하잖아요. 육체적으로 피로하게 만들어서 빨리 재우려고. 그리고 농에다가 막 다리 걸게 해가지고 물구나무 시키고 막 이랬어요. 빨리 잠들라고 엄마 생각하지 말고. 근데 아직 잠들기도 전인데 어느 날 오후 4시 반에 만화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애가 막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내가 놀래가지고 뛰가 보니까 애가 애니메이션 미운 오리새끼를 보다가 미운 오리새끼 보면 그 백조인데 원래 어떻게 뭐 오리한테서 자랐는지 있다가 나중에 백조인 줄 알게 되죠. 그래 지금만 찾아다니는 거랑 만나는 동물한테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요. 혹시 우리 엄마 백조 못 봤어요? 못 봤다 하면 또 다른 데 가가지고 혹시 우리 엄마 백조 못 봤어요? 우리 애가 그거하고 그 미운 오리새끼하고 동일시 된 거죠. 애가 그동안 참던 막 이게 폭발해가지고 36달도 안 된 놈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무너졌죠. 내 모든 자존심으로 버텼는데 무슨 그 중간에 뭐 설득도 해보고 회유도 하고 애 불쌍하지도 않냐 하고 해봤지만 안 됐어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내가 처갓집에 가서 한번 빌어보자. 애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자려고 하는 애를 내가 안고 영업용 택시를 하던 내 동생을 불러가지고 택시 뒷자리에 우리가 타고 처갓집에 밤 10시대가 쳐들어갔어요. 청도군 풍광면 흑성리 20분 국도가에 있는 처갓집 가가지고요 갑자기 기습하니까 처가가 당황할 거 아닙니까? 우리 장모님한테 애를 안기고 저는
처갓집 앞마당에서 그때 아주 엄동설한이었어요. 해가 바뀌어가지고 94년 1월 달이구나. 94년 1월 말 또는 2월 초인데 처갓집 앞마당에 그죠? 막 꽁꽁 얼어 있는데 거기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그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애가 너무 불쌍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말하지만 1시간 동안 울었다니까. 짐승처럼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막. 그때 진짜 내 진정성 있었어요. 진정성 있게. 박진영이 K-POP 스타에서 심사를 할 때마다, 근데 조금 전에도 K-POP 스타 오늘 2번째 편 보다 왔는데, 어떤 참가자가 정말 노래는 잘하는데 다른 가수들 흉내만 내는 거라 자기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안 하는 거죠. 어떤 19살짜리 고등학생이 진짜 노래를 잘하더라고. 방금 보니까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부르는데요, 정말 잘 불러. 근데 그 노래 가사가 애인이 자기를 떠나가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지금 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게 너무 슬프고 비장해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 여학생이 너무 잘 부른 나머지 심사위원들한테 윙크하고 있잖아요. 웃고 막 이러더라고. 그랬더니 박진영이 열받아가지고 조금 전에 심사하면서 좋은 가수가 되기 전에 좋은 연기자가 되십시오 딱 하더라고. 근데 그때 빌 때 저는 정말 진정성이 있었어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뭐 쪽팔림이고 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가 집에서 때 피눈물을 흘리면서 빌었거든요. 그런데 한 얼마나 흘렀을까? 그 당시에 총각이던 우리 처남 둘이 딱 나오더니, 자 형, 계속 익하시면 우리도 더 이상 못 참심대. 이 말 가만히 속으로 번역해 보니까 니 계속 이래 떠들면 뒤진대 이 말이잖아. 거기다 우리 장모님이 한 달 반 만에 우리 엄마를 만난 우리 아기를 장모님이 안고 나오더니 타고 간 택시 뒷자리에 던져 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김씨 집안하고는 더 이상 인연이 없다. 이제 끝났다. 우리 장모님이 딱 선포를 했어요. 그제서야 제가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끝난 줄 알았구나. 이렇게 알게 됐죠. 그리고 택시를 타고 팔조령을 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팔조령 넘으면서 우리 아기를 안고 이제 택시 자리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요. 너무 슬프고 내 인생이 망했구나. 34살 길을 잃었고, 길을 잃은 결과로 내가 가장 가까이 사는 아내도 행복하게 하지 못했고, 아이도 엄마 없는 아이로 만들고. 그 저는 나름대로 논리적 두서는 없지만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그 결과로 제 인생이 끝났어요. 끝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34살 때 팔조령을 넘어오면서 그 동생의 택시 뒤에서 내가 저절로 느껴져요. 아이고, 내 인생 끝났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이끌어줄 내 인생의 인도자가 없어서 그렇구나. 결정적 순간순간마다 내 물꼬를 터줄 누군가.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항상 누군가를 기다렸거든.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되니까 항상 신문 사회면에 보면요, 형이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국어 선생님 권유로 신문을 구독하기 시작했어요. 국어에 도움된다고. 조선일보를 구독했는데 저는 뭐 이렇게 학교를 못 다니니까 늘 그 조선일보 읽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정치면부터 사회면까지, 광고까지. 그때 막 한자가 막 섞여 있었는데 내가 조선일보 하도 읽어가지고 내 한자는 다 읽을 줄 알잖아요. 쓸 줄은 한자도 쓸 줄 모르는데 읽을 줄은 다 안다니까. 거기 보니까 사회면에 항상 독지가가, 그죠? 부르청순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런 기사가 나와요. 평생을 김밥을 팔아서 모은 돈 2억을
무슨 대학 도서관에 기부하는 할머니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요, 혹시 내한테 이렇게 김군 자네는 공부하면 잘할 텐데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구나, 한번 공부해보게, 내가 밀어줄게, 한번 공부해보게, 누가 내한테 이렇게 말해준 사람 없을까? 내가 항상 공상을 했어요. 근데 34살까지 내게 독지가 나타나지 않았죠. 지금 54분이네요. 그 34살 이후로 저는 죽었어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는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에요. 34살 이후의 인생을 제가 이제 남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생략하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뭐 라이프 스토리를 공유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몇 마디만,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을 그렇게 키웠다 했죠. 스파르타식으로. 그 아버지가 형을 그렇게 키운 것 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아버지 당신 인생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자식에게는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결국은 그래서 아버지가 형에게 기대했던 것, 요구했던 건 이거 뭐예요? 성취예요. 성취, 성공. 그 무서운 게요, 아버지가 형에게 한 그것이 제가 옆에서 그대로 봤잖아요. 나중에 제가 우리 아이에게 그대로 하더라고요. 한 사건만 예를 들면요, 우리 아버지가 형이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어디 공사장에 가서 시멘트 푸대를 구해왔어요. 돌가루종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그 시멘트를 몇 겹으로 이렇게 싸고 있는 그 갈색 종이 있죠. 그때는 막 시멘트 묻었어요. 그걸 싹 벗겨내고 나면 안에 갈색 코팅된, 방수코 처리된 속지가 나와요. 형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형의 교과서를 그 아버지가 그 갈색 코팅된 그 종이를 딱 펴놓고요, 교과서를 거기 얹어놓고 딱 재단을 해가지고 한 권 한 권 정성스럽게 형 교과서에 표지를 쏴주더라고. 그리고 앞에다가 제목을 딱, 국어 1-1. 30몇 년이 흘러가지고 제가 장가를 가서 애를 낳았잖아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제가 뭐 한 줄 알아요? 나도 모르게 애가 학교 가서 교과서를 받아오더라고. 나는 아버지처럼 뭐 이렇게 공사장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독가루종이었는데 못 구했어요. 그 대신에 달력지난 거 다 째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교과서 표지를 그대로 아버지가 하던 그대로 싸줬다니까. 싸가지고 제목 적으려고 하니까 달력이 미끄러워가지고 이거 제목이 잘 안 적히네. 그래가지고 제가 낑낑거리고 있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와서 한다는 말이, 진짜 청승맞다, 요즘 문방구 가면 비닐로 된 표지 다 판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 나는 막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감동이 젖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유전이죠. 유전. 생물학적으로 부모의 유전자만 유전되는 게 아니고요, 부모의 가치관도 자식이 그대로 유전돼요. 부모의 생활습관, 태도. 좀 유식한 말을 하자면 다윈 이래로 가장 총망받는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는 책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생물학 유전자, 지인만 유전되는 게 아니고 부모 세대의 문화적 유전자, 이걸 밈이라고 이 도킨스가 신조어를 만들어냈죠. 지인을 패러디해가지고 밈. 문화적 유전자도 그대로 유전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을 스파르타식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공부시킨 그 사건 안에 모든 유전자가 함축되어 있는 거지. 성공 이데올로기, 환경 개선 이데올로기, 성취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죠. 근데 있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행복한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요, 행복에 대해서 다시 정의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나 조건을 개선하는 것 또는 형편이나 처지를 좀 낫게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행복을 실현하려고 하죠. 이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유전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사실은 해보면 이게 행복을 가져주지 못해요. 예를 들면 젊은 친구들 같으면 취직, 더 어린 친구들 같으면 입시를 지금 치르고 있는 친구들 같으면 좋은 학교, 물론 소중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취직해야 되죠. 근데 취직 그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 가면 직장에서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돈 때문에 형제들 간에 싸우잖아요. 가까이 그런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없어요? 아직 젊으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조금만 더 늙어봐요. 형제 간에도 한 형제 잘 살고 다른 형제 못 살잖아요. 명절 때 만나기 어렵다니까. 만나면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이 되고. 우리 집이 그래요. 저는 지금도 실업자인데 우리 형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나가지고 10층짜리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 원장. 차는 체험에 몰고 막 있잖아요. 집은 막 80몇 평인가? 조카들 보면 심심하면 외국 나가 있고 막. 들고 다니는 전자기기는 전부 얼리 어답터. 그러면요. 형은 괜히 저를 보면 미안하고 저는 형 보면 괜히 기분 나쁘고 막. 이상하다니까? 이걸 일반화시켜서 말하면요. 우리나라 30대 재벌 중에서 20몇 개 재벌이 형제간에 재산 상속 다툼하고 있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이상한 일이에요. 절대로 행복이 거기 있지 않다. 행복은 조건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 무엇을 성취하는 것, 형편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 여기에 있지 않다. 그건 끝도 없어요. 시간이 많으면 뭐 더 충분히 여러분들 설득하고 싶은데, 사실은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거기서 행복이 발생해요.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 연애하다가 한번 삐끗함 해봐. 그때 절망적이 되죠. 다른 여자 많은데. 근데도 너무 사랑하다가요. 잠깐만 삐끗해도요. 진짜 절망적이라니까. 우리 와이프 저하고 연애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도시 자유롭게 열심히 운동해. 난 다른 남자하고 이제 사귈게 하면서 저를 버리고 딱 갔어요. 그 전에 내가 항상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내하고 결혼하면 고생한다. 좋은 남자 빨리 찾아가거라 하면서 내가 늘 그렇게 말했거든. 근데 진짜 그러더라고. 그제서야 내가 그죠? 그때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왔어요, 저한테. 총각 시절에.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 그 당시에 자취하는 집 앞에 가서 내가 밤을 새도록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남자하고 놀러가고 밤 새운다고 안 들어오더라고. 새벽까지 기다려가지고 들어온 우리 와이프를 체포해가지고 제가요. 여관에 데리고 가서 네 아이면 나 죽겠다 하면서 제가 여관 벽에다 머리를 박았어요.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찍고 막 자해를 했죠. 네 아이면 안 된다. 너무 고통스러워져. 그때는 뭐 세상에 다른 여자 많다 이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그러면 내가 의해야 되는데 하더라고. 그 남자 빨리 어디 사는지 주소를 대라 했어요. 주소 말해주더라고. 새벽 6시에 내가 그 남자 집에 쳐들어갔잖아요. 가가지고 초인종을 누르니까 이 남자가 자다가 나왔어. 자다가. 근데 진지하게 말했죠. 뭐뭐뭐 선생님 아십니까? 안 돼. 선생님 문제도 내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내가 워낙 진지하게 하니까 이 남자도 진지하게 받고 추리닝 입고 나오더라고. 그래가 안 하고 팔고 막걸리로 24시간 하는 술집에 가가지고 둘이 딱 단판을 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리치고 다시 뺏어왔어요. 할 이야기 많은데 이거 참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행복에 대해서 다시 정의해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평생 환경 개선하다가 조건 좀 낮게 하다가 승진 공부하다가 토플 탭스 점수 몇 개 올리다가 죽는다니까?
여러분들 뭐 아직 젊으니까 시간 많은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저는 27살 때가 내 엊그제 같아요. 27, 6월 항쟁의 중심에 서 있던 대구 바닥에 내 같은 청년이 10명만 있으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출세를 도모하지 않고 도서관으로 가지 않고 시위 현장으로 가서 조국과 민족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재단에 내가 불꽃처럼 지금 드니까 우습죠. 그때는 진지했다니까. 27대 내 진짜 혈기왕성한 청년, 경북대학교 4학년, 복학생협의 의장, 감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엊그제 같다니까, 엊그제. 벌써 제 50넷이에요, 50넷. 우리 애가 지금 24인데. 참, 여러분들도 얼마 안 남았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놈의 사정, 형편 개선하다가 죽는다니까. 그게 아니고요. 행복은 관계 안에 있어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행복에 대해서 내가 다시 정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목표가 다시 설정되죠. 목표가 취직이었다면 취직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물론 취직해서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취직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요. 환경이나 조건이 어떠하든지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실업자예요. 국세청에 이번에 내가 집을 사게 됐는데 집을 사면서 무주택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국세청에 가서 재산세 비과세 증명서를 띄우래. 난 재산세를 정부에 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래 국세청 가서 제가 재산세 비과세 증명서를 띄우려고 하니까 세금 낸 적이 있네요 하더라고. 그래 띄주는데 2012년도 제가 낸 세금의 총액이 얼마인 줄 알아요? 12만 원. 12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어떤 학교에 가서 내가 강의를 했는데 그 강사료가 12만 원이었는가 봐. 참 기가 차죠. 그러니까 절대로요 행복은 조건이나 이런 데 있지 않기 때문에 행복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고, 자 행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한다면 행복은 뭐 네이버 구사전 나오죠. 일상에서 기쁨이나 만족을 느끼는 상태 이렇게 말해요. 이건 사실 2500년 전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정의한 거예요. 행복은 내가 느끼는 주관적 상태예요. 조건의 환경의 개선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지. 단순히 성취하는 것, 좀 나아지는 것, 개선하는 것, 좋은 직장으로 옮기는 것, 토플 점수 올리는 것 이런 게 아니죠. 이건 그냥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먹고 사는 인간으로서. 그죠? 개, 돼지도 지 먹을 건 챙기잖아요. 날아다니는 새들도 자기 둥지는 짓고요. 그거 우리가 똑같이 한다고 해서 뭐 인간이라 이렇게 말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달리 해야죠. 목표는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된다. 이걸 목표로 삼아야죠. 좋은 직장에 가더라도 내가 불행하면 뭐 하고, 내가 좀 부족한 직장에 가더라도 행복하면 내가 만족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인생의 목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 스승으로부터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죠? 시궁창이라는 환경에서도 미나리가 자란다는 거예요. 사막이라는 척박한 토양에서도 선인장이 자라죠. 여러분들 생선 좋아해요? 짠 바닷물 속에서 생선이 사는데 생선을 잡아봐요. 짠 영향을 전혀 안 받았어요. 그렇죠? 짠맛이 침투를 못한다니까. 참 신기한 일이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생을 거기 속으면 안 되죠. 행복을 다시 정의하고 행복이 다시 정의되면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요.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거죠. 세 번째는 자,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면 행복한 사람이죠. 결국 어떤 사람 하는 말은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면 되거든요. 자, 그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딱 하나만. 그러려면 세 번째는 내가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죠.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말은요.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상대방이 행복해야 내게 행복이 흘러오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기분 나쁘면 당장 반찬이 달라져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아주 살갑게 스킨십하고 이러잖아요. 김치찌개를 제가 원하는 돼지 비계를 적당히 섞어가지고 딱 성의있게 끓인다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면 흘러와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이때까지 좋은 옆에인데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아내를 잘못 골랐나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아내를 행복하게 하면 그 행복의 결과가 내게 흘러와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이거 미친 짓이라. 나를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다 뜯어 고쳐야 되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친구들이나 뭐 내하고 똑같은 인간 하나도 없죠. 특히 결혼해서 배우자를 딱 만나면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네. 불꽃 같은 사랑을 했어도 막상 살아보면 내하고 너무 달라. 뜯어 고치고 투성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려면, 내가 편리하려면 뜯어 고쳐야 되죠. 뜯어 고치려고 하다 관계 나빠지죠, 이제. 왜? 상대방도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그것이 자기 안에 축적돼 있잖아요. 그거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고쳐지죠.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와이프가 치약을 짜는데 항상 중간을 푹 눌렀잖아. 앞으로 푹 튀어나오고요. 뒤로 밀려가고. 짜증나 죽겠어. 나는요, 밑에서부터 힘 조절 딱 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20살 때 가나안 농군 학교를 다녔거든요. 가나안 농군 학교에서 배웠어요. 치약을 3mm 이상 짜서는 안 된다. 이 크리스찬의 도리다. 3mm를 짜려면 밑에서부터 힘 조절 쫙 해가지고 딱 짜야 되죠. 중간에 팍 누르면 푹 튀어나온다니까? 근데 결혼해가지고 우리 와이프 이걸 교정하려고 10년을 싸웠잖아. 지금도 못 고쳤어요. 치약 따로 쓰잖아. 그러니까 내 편리를 위해서는 전부 내게 맞춰야 되죠. 내게 맞추려고 사람들 고치려고 하면 불행해지는 거라. 관계가 깨지고요. 멀어지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 그 결과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34년 동안 처절한 실패를, 오늘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사실 다 말씀 못 드렸어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겨우 이제 요거 조금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 인생이 너무 행복해졌죠. 우리 와이프 지금 같이 사는데 어떻게 돌아왔는지 이런 거 궁금하죠. 이거 그냥 모르고 지나가야 돼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영화는 진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반전 영화예요. 반전 영화. 완전히 막 이렇게 가다가 반전 영화의 대표작 식스센스보다 더한 거 유주얼 서스펙트. 반전 영화를 봐야 진짜 뭐 찌릿찌릿하게 뭐 오는 게 있는데 그 영화를 지금 이렇게 상영하는데 그죠? 반전 근처도 못 가고 지금 끝났어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살아보고 그리고 정말 절망적인 제 인생의 30대를 보내고 그 후 20년을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만날 길이 없으니까 오늘 뭐 하고 싶은 말 다 해야죠.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젊을 때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로 행복이 환경이나 조건의 개선에 있지 않다.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심리학의 장르 중에 하나가 긍정심리학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지금까지 전통적 심리학은 프로이트나 융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부정적인 정서, 어릴 때 받은 트라우마 뭐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주로 연구해 왔죠. 근데 미국의 피터 셀리그만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인간의 그 속에 있는 어두운 면을 좀 그만 보자. 징그럽다 지겹다.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심리학의 한 흐름이 생겼죠. 이 심리학을 긍정심리학이라고 해요. 이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피터 셀리그만이 그렇게 말했어요. 행복에 대해서 정말 행복해지고 싶거든. 행복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십시오. 서울시 교육감이 우리나라에 이 긍정심리학을 도입해오고 있는 분이에요. 문용린 교육감. 대구 우동기 교육감도 지금 긍정심리학을 대구 교육에 들여왔어요. 그래서 대구 교육의 지표가 대구 행복교육이에요. 제가 뭐 어디서 뭐 개똥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라고. 행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게 되면 내 목표가 달라져요. 목표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세 번째로 나를 위해서 살아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저처럼 젊은 친구들 말로 개망한다. 저는 34살 이후로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행복하게 사는 거죠. 시간이 쫓기고 두서가 없어서 너무 죄송하고, 저는 원망을 저한테 하지 말고 우리 김요한 박사님께 3, 40분 만에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이야기하라니까 다 생략해도 지금 이런데. 진짜 재밌는 이야기 많아요. 타짜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 있죠. 제가 하우스 노름을 약 2년 이상 했거든요. 그 타짜에 나오는 이야기 다 내 이야기예요. 타짜 2 찍는다 하더라 최근에. 이런 이야기 밤새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